네, 여야가 당 내홍으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 추천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먼저 저희가 다루게 될 이슈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죄명된 것입니다. 예, 오늘은 민주당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종합특검 추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재차 사과도 했고 또 이성윤 최고도 유감을 표했지만 지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어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언성과 고성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당내 혼란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제 최고위라고 하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기구고 네.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다 풀어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내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이번에 2차 종합특검 아니겠어요? 내란과 관련된 부분,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좀 났고요. 또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위원들 간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당이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리더십의 문제가 나온 거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또 잘 해결하는 것이 최고위원회고 이 갈등을 풀어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 갈등 국면 혼란 국면, 혼돈의 국면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최고위원회 지금의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예. 네.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이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저 상황 자체가 지금 특검 추천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비리를 공정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서 특검을 도입을 하는 건데 지금은 권력자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전 그 영부인의 그 비리 그 중에서도 내란죄를 더 수사하겠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또 다른 혹시나 있을 법한 범죄가 있으면 다시 수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힘없는 피고인에 불과한 또 힘없는 피의자에 불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을 시키면 혹시라도 마음대로 안 될까 싶어서 이제 특검을 도입해서 민주당 내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김건희 특검에서는 무죄가 대부분 나오는 정도로 억지 수사를 했지만 그보다 더 또 억지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특검을 추천했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에서 대북 송금을 해서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을 왜 특검으로 추천했느냐.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특검이 공정한 수사 내지는 권력자의 비위를 수사하게 하는 본연의 그
어떤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서 움직일 그런 특검이어야 되는데 어찌 김성태 변호인을 특검으로 임명했느냐. 이건 무엄하다. 이거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분을 언짢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에서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인데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냐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봐서 김재원 최고님께서 물론 정확하게 뭐 말씀을 이재명 하셨는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네. 대역죄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런 특검이 등장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특검을 꾸짖는 것도 저는 웃기게 생각해요. 그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네. 특히 이제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개인이 했습니까? 개인만이 했습니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정원, 검찰, 경찰, 군까지 다 동원됐던 국가 권력기관에 총동원된 내란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수사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2차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아마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획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제거 작업에 돌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 송금을 통해서 그 돈이 김성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입됐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무리한 수사와 기획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이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러한 특검을 조사로서의 특검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특검 추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향후에 이 특검이 이 내란과 김건희의 국정농단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밝혀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고 국가가 바로 정상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특검이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저는 지난번 특검도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해서 있는지 없는지 다 털어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 무죄가 많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나올 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털다가 보면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특검을 출범시켜서 수사하겠다는 것도 정상이 아닌데 거기에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재판 과정에서 조금 진술이 달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특검이 안 된다고 하는 측과 그래도 그 사람 실력이 있다고 또 현직 서울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 그 사람은 또 지금 추천한 그 특검이 실력이 있으니까 맡길만 하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력이나 수사 능력은 문제에 의미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분 나쁜 거 이게 좀 신경 거슬리는 것 이게 지금 대역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 대역죄를 저지른 이성윤 최고위원을 쫓아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또 방조한 정청래 대표도 지금 이제 찍히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번 충성의 그 목소리를 내서 눈에 들어보려는 또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하는 이 궁중 암투가 지금 치열한 거죠. 이걸 보면 우리나라 수준이 이재명 정권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사극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사극 얘기를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왕자 쓰고 내란에서 왕조국가 꿈꿨잖아요. 그 V 제로가 누구였어? 김건희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대역죄인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대역죄인을 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무슨 왕조국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조국가 꿈꿨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상국가로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왕조국가 얘기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왕조국가 그러잖아요. 같은 거 윤석열 저는 정권 지금 하니까 벌어지고 우리 있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그렇게 있는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무슨 또 벌어진 일이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지금 정부인데. 보세요 뭐 시스템이야. 그럼 박 의원님 이걸 여쭤볼게요. 아니 뭐 민주당에서 어쨌든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 민주당에서 아니 추천한 추천해서 특검을- 지금 조국혁신당과 추천해서 그 적절한 인물을 조국혁신당 추천한 사람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 그러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감히 무엄하게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날 기분 나쁘게 해 하니까 또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나고 마마 뭐 아니 누가 더 그거죠. 적절한 사람이냐에 대한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그래. 타당한 인물이냐에 대한 것은 논의할 수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것이죠. 특검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불공정하다든가 이 사람 수사 능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 사람 김성태의 변호인을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해를 끼치려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무엄한 하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하니까 그러면은 문제죠. 관련 질문 바로 드릴게요. 이성윤 최고위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뭐 일각입니다만은 뭐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정청래 당 대표도 이제 사과를 했고요. 예, 예. 또 이성윤 최고위원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제 추천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원내 수석을 해봤기 때문에 예. 실제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냐면 원내대표가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거치고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계 인사들에 네네. 대해서. 그러면 법사위원들에게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하고 원내에서도 추천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대표와 서로 조율도 하고 그 가운데 최고위원들에게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마지막 누가 괜찮은 사람이냐, 적절한 사람이냐, 타당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한 2배수 내지 3배수로 올려서 또 세평조사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타당한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놓친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좀 사퇴를 유감 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근데 아마 지금 여러 그런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해서 그 적절한 사람을 추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검찰을 잘 모르죠. 대부분 검찰 수사로 감옥 갔다 온 분들은 많아도 직접 검사로서 수사를 해본 분이 없으니 이성윤 검사장 같은 분은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니 저분이 추천하니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민주당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한테 그 추천을 했을 텐데 이제 대통령께서 격분하신 거죠. 그러니 지금 아마 무엄하다, 대역죄인이다, 영모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의 심기를 거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중계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대한 어떤 유감 입장 또 사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합당과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라라고 지금 요구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오늘 뭐 의총도 있고요. 최고위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글쎄 오늘 좀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단락이 나는 겁니까? 오늘 일단락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예. 민주당의 재선 의원 모임이 있어요. 더 민재라고 더 민재 의원들 한 3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와 관련된 당내 현안들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제가 한 40분 정도 참석을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오게 됐는데 주요 주제가 합당 관련된 논의였는데 네. 대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흐름은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로 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더민재 의원들과의 의견도 좀 그렇게 나왔고 예. 오늘 10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합당 논의와 관련된 의견들이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결론 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뭐 결론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쎄요 어떤 결론이 나든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의 이 꼽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뭘 해도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결국은 특검도 추천을 했다가 완전히 지금 대역죄인으로 몰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도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통해서 자기가 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후반기에 가면 힘 빠질 때 정청래 대표가 공천권도 행사하고 당내 주도권을 잡아서 좌지우지하고 막 흔들려고 한다. 이런 서로 간의 불신이 점점 커져서 뭐 거의 지금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통제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한 것이 드러난 게 특검 임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인데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정청래 대표가 뭘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거꾸로 이제 그 대의원 가중투표 제도도 없애고 당원들이 나를 지지한다. 당원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간극이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을 돌보는 방향, 국민의 생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나마 이루어진다면 뭐 싸워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그 집권자들의 권력 투쟁과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더 나가서 총선 때 누가 마음대로 공천을 해서 또 친명 행사 비명 행사 친명 행제처럼 또 어떤 그 활극을 벌일 때 자기 그 사람을 심기 위해서 저러느냐 뭐 그런 것이 앞으로 판단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워낙 뭐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당내의 전반적인 길이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있어서 당이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고 특히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주가지수 5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기가 이 시기고 또 하나는 개혁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 입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특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는 여러 언론 개혁이나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다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도 같은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갈등 국면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 의원총회의 분수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은 또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민석 총리의 거취를 묻는 깜짝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김 총리에게 사실은 관련된 질문을 한 달 전쯤인가요? 언론이 했었고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 이 로망이라는 단어를 저희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사실 이 발언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김민석 총리는 당연히 이제 국정에 전념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일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과가 될 때 어떤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6월 지방선거 끝나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그러면 당대표가 누구나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에 꼽아요. 그 손에 꼽는 게 두 손가락 내지 세 손가락 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차기 당대표
물망에 오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실 때 우리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어가면서 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 의원님, 때 잠시만요. 그런 거론 저희는 앞서서 김민석 총리의 어떤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여쭤봤었는데 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제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청래 당대표도 있지만 차기 당대표 이제 구도에 대한 것들은 언론도 그렇고요. 당내도 그렇고 의원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윤우덕 의원님께서 김민석 총리에게 물어본 거죠. 저 여러 행간의 의미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김민석 총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답변은 없잖아요. 국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김민석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 그리고 지금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가 이제 착수가 이제 되면서 친한계에서는 이게 좀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거 숙청 정치다라고 지금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는 사실 오래된 사안이었고 특히 뭐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이제 징계 문제를 촉발하기는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뿐만 아니고 당내에서 지난 대선 과정이나 또는 당내 문제를 다루는 모든 사안에서 당의 그 단일 대우 형성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좀 해왔어서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그것이 당원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느냐를 넘어서서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당원 게시판을 활용하고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당원 게시판 사건을 활용해서 빚어진 문제이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정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해서 이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극단적인 당에 대한 해당 행위 내지는 공격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징계가 내려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건의 사안은 사실 우리 당 외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최고위원으로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징계 문제인데 이것은 앞의 두 분과는 좀 사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숙청 정치다 이런 주장이 꼭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정책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몰라도 숙청과는 무관하게 그 한동훈 전 대표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문제는 사실 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인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함께 가기 어렵다는 결정이었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까지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검찰 정권이었단 말이죠. 검찰 정권은 칼춤 정치였어요. 칼을 들고 상대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 칼춤 정치를 추다가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요. 또 내란에 의하였고 지금 국민에 대해서 대역죄인을 저질렀던 윤석열 칼춤 정치가 마무리하니까 거기 어디로 돌아가냐면 당내 정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친윤 세력들을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자신들의 권력의 몰락을 봤을 때 한동훈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친윤계 검찰 정치가 다시 칼춤 정치가 들어서서 한동훈 제거 작업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춤을 췄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친윤계 윤석열 정권의 연장선상인 국민의힘의 기본적 정치의 DNA예요. 이게 칼춤 정치가. 그래서 이것이 발현돼서 갔단 말이에요. 정당 안에서는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떠들지만 당직 배제하고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어떤 자신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제명하고 윤리회부하고 하는 것이 역대 우리나라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DNA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정권의 연속이면서 결국은 칼춤 정치의 연속이 숙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 싸움은 조금 장기간 지속되면서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패배해야만 다시 정리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배현진 의원의 징계도 실제로 이뤄질 거기까지는 가능성도 못 갈 겁니다. 왜 거기까지는 못 그러냐면 가지만. 제1전선은 한동훈이었고 예. 거기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김종혁까지 가는 거고, 배현진 의원은 현역 아니에요. 국회의원이고 서울시당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저기까지 제거했을 경우에는 그 힘이 자기들의 부메랑이 클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반작용이 클 거라고 하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까지 못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시지만 어쨌든 지금 이뤄진 여러 징계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게 좀 나왔는데, 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간 모습이 또 언론에 포착이 돼서 많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배 의원과 이제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좀 주고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왜 하고 있는지 정확한 뜻을 좀 물었다라고 하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다라고 이제 지금 최고위원님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배 의원은 이제 상당히 좀 글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아직도 뭐 검찰 정권, 검찰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피고인 정권인가요? 아니면 뭐 교도소 정권인가요? 무조건 그렇게 규정하면 이 사태 파악이 안 되죠. 근데 사실 배현진 의원이 이 징계 처분, 징계 결정이 된 것은 사실 윤리위 제소를 해서 그렇죠.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 당에 엄청난 해당 행위를 했고 그래서 제명을 하거나 출당을 시킬 만한 사안이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안이 굉장히 불편하니, 또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검찰 정권 쫓아내기, 칼춤 정치 뭐 이러니까 뭐 그런 입장의 섭섭함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당에서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 이 징계 업계에서는 제가 선배란 말이죠. 그런데 징계라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때 징계를 당할 때 정말 뭐 억울하다기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심지어 당시에는 고위층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징계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자꾸 권할까 봐, 권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끄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이 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이 이 당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다 억울하다, 좀 심하게는 항의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만 참는 것이 당 소속으로서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당에 무려 23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징계까지 당하고 최고위원을 4번 했지만, 그런데 지금 징계를 두고 숙청 이내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의 칼춤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그에 대해서도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스스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보수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보수 단일 대우로서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좀 당원들이나 또 당 지도부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분들이 예.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 논란을 할 때 좀 스스로도 돌이켜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하고 첫 행보로 토크 콘서트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뭐 발언들 또 장면들 이미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 행보를 어떻게 보셨고 또 여기서 일단은 뭐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걸 보셨을 때 앞으로의 향후에 어떤 스텝을 좀 갖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스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잠실체육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냥. 정치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했을 경우에는 대중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체육관에 가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토크 콘서트에 스타일리스트고 쇼잉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약간 소꿉장난하듯이 무슨 아이들 가수 공연하듯이 저렇게 했을 경우에는 체육관 안에 갇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체육관 정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체육관 정치를 좀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하나는 한동훈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황태자였잖아요. 검찰 정권의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칼춤 정치의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12월 8일 날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7일 날 윤석열이 모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니까 12월 8일 날 한동훈과 한덕수가 같이 연대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나라를 섭정 정치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쿠데타를 저질렀단 말이죠. 이것은 역사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당성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콘서트 정치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에게 무슨 말이 다가오겠습니까? 대국민 앞에서 자신의 내용들을 뿜어내야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대중연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화법도 보면 대중연설할 뭐라고 할까요? 기본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소곤소곤 하면서 단문으로 이어지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서사적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훈련과 숙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스텝은 없는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저기 청중들이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온 분이니까 조금 뭐 그런 특성은 있어요. 그러니 이 비용을 지불하고 모인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즐거워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정치를 하며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자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나 계속 절대 정치 포기하지 않고 돌아갈 테니 그리 알아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잘못되었다.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든 앞으로 당 지도부가 망하면 나에게 기회가 올 테니 여러분 계속 나를 이뻐해 주세요. 뭐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정치인은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함께 해서 결국은 정권을 획득하고 그 정권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어떻게 처음 정치 참여를 하기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서도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 그때 정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인기가 있구나. 인기가 있으니 정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저 토크 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기가 있구나. 나 인기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거야. 그것만 보여준 거죠. 그러니
트로트 가수나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런 의미로 계속 정치를 하다 보니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졌어도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계속 뭉개고 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것을 언론에 또 공개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오늘날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가 있더라도 그 인기는 식을 수가 있는데, 정치인은 인기가 있을 때 왜 내가 정치를 하는지, 나의 정치적 포부와 이상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이재명 정권은 비민주 정권이다, 나와 함께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줬다든가, 아니면 우리 당이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내가 예. 앞으로 당 대표에 복귀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든지, 적어도 정치적 메시지는 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제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없는 거죠. 저 직업을 못 버려서 우리 저 성앵커처럼 저도 방송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저 토크 콘서트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정치 지도자는 뭐냐면 자기의 머릿말이죠. 출마 선언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선언문은 아주 정돈된 말씀을 전하고, 토크 콘서트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노트북에 써온 걸 읽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자신의 그 심장이 터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대중에게 들어가고 호흡하고, 그러면서 하나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정치인이 크는 건데, 각 쓰여진 각본 하나 가지고 그냥 연출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연출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온몸으로 던져야 되는 건데, 저 노트북 하나 읽는 거 읽기 바쁘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한동훈 대표 누가 있다고 하면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는 갇히는 거다. 그냥 체육관에 갇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두환 정권도 체육관 선거에서 갇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인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정치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